여전히 그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변반한 위생시설이 이제 안 돼 있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콜레라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시기 인간의 욕망이 낳은 감염병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너무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결핵이?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의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의 침투에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저분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뤘대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응? 이게 뭐예요? 시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이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립됐는데 이곳에서는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균 자체를 사실 치료한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그나마 재우고 먹이고 했으면은 우리의 면역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치료가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대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21년이에요.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1위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엥? 야, 우리나라 결핵 발병 1위라고.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이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다면요, 오랜 시간 원인도 모른 채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들로 고난을 겪어왔던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수천 년간 세균에 대해서 무지했던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준 건 바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흐입니다. 코흐. 코흐는요, 1871년에 독일의 벨슈타인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4년에 걸쳐 갖고 한 500여 명의 사람과 한 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갔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코흐가 먼저 그 아내가 선물해준 현미경으로 환자 진료보다가 시간 남을 때마다 열심히 이걸 관찰을 했는데, 이 병에 걸려 죽은 가축에는 막대 모양의 그런 입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혈액뿐 아니고 막 림프샘, 비장에서도 막 발견되고, 그래서 코흐는 입자가 이 몸 안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생명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럼 밖에서 한번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흐가 다행히도 이거를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요. 이 막대 모양의 입자가 살아있는 세균이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땅에서도 증식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 실험 결과로 코흐는 인류 최초로 감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균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인데요. 탄저병은 처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탄저균. 탄저라는 뜻은요, 탄이 수탄자예요. 저는 이 등창이라는 뜻이니까 수처럼 검은 부스러미라는 뜻이에요. 탔다고? 예, 탄저균에 감염되면 이 피부에 이 젓갈색 돌기가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이 돌기가 이제 물집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이제 검어지고 거의 막 부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와, 세다. 그래서 이 코흐가 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요, 1876년에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이걸 밝혀낸 다음에요, 이어서 1882년에는 결핵균, 2년 뒤인 1884년에는 콜레라균 등을 차례로 이것들이 이런 병의 원인인 걸 다 밝혀내요. 그럼 이제 미신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흐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호우의 이런 발견 이후로요, 세균학 분야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치료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전쟁으로 인한 군인 사망자만 한 900만 명에 달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감염? 네, 맞아요. 그 상처를 통한 감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직접적인 전상이 아니고요, 경상이라도 그 상처를 통한 폐혈증으로 더 사망했습니다. 아휴,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당시 군부대에서 일하던 그는 감염으로 많은 군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1918년 전쟁이 끝나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영국 런던 한 병원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돌아와서요, 세균성 감염에 대한 치료법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8년에 플레밍은 이 황색 포도상 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황색 포도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피부에도 있고, 코 속에도 있고, 피부 염증, 식중독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네. 이걸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자라고 있는 배양 그 접시에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 근데 이렇게 봤더니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예요. 요것들이 다 지금 황색 포도상 균이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 근데 여기에 곰팡이가 폈어요. 이 주변을 좀 보세요. 오, 깨끗해요. 네. 황색 포도상 균이 안 보이죠? 거기 없어요. 네. 안 붙네. 몸에 곰팡이를 길러야겠네. 플레밍은 이 배양 접시를 보고 딱 떠올렸어요. 이 푸른 곰팡이가 황색 포도상 구균을 못 자라게 하는 죽이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 이름이 이 학명이 페니실륨이거든요. 여기서 뽑은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1928년 인류 최초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천재들이 있어. 이렇게. 곰팡이가 사람을 살렸네. 근데 개발된 페니실린은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페니실린 사용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거죠. 한 사람의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 양을 얻으려면은요, 2,000리터의 곰팡이 배양액이 필요했는데, 와, 2,000리터요? 2,000리터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내야 와. 한 사람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데, 당시 페니실린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한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미국 전체 공급량의 무려 절반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페니실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이죠. 페니실린을 주사한 환자의 소변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페니실린을 다 추출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와. 부족함을 좀 충당했다고 근데 그럽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뭐 어떻게 오줌을 기록이 있습니다. 내 동료는 모든 환자의 소변을 모았습니다. 주사된 페니실린 중 거의 95%에 가까운 양이 소변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소변을 담은 유리병을 뉴저지의 제약회사 실험실로 배달했습니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공부하셨네요. 오줌 실린이네. 오줌 실린. 실린.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페니실린이니까 정말 제약회사들이 이 페니실린을 더 만드는 거에 두 팔을 걷어붙였고, 그 결과 이제 진주만 공격 열흘 후에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페니실린 상용화를 성공시켰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는 아까 같은 싸움 안 하셔도 되는 게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요. 이제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대량 생산이 요즘 가능해요. 기다렸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원하시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해요. 그럴까요? 네. 네. 이렇게 이 감염병 원인도 알았고요. 치료제도 이제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병은 딱 제압할 수 있는 탄탄한 미끄럼을 이뤘죠. 그런데 이런 발전이 이렇게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 쓰나? 네. 세균을 우리 이해했잖아요. 아.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구나. 약용해서 무기로 쓴다고? 무기 개발에 에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진짜. 실제로 그 1, 2차 세계대전은요. 거의 신무기의 실험장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때 탄저균을 활용한 무기가 개발됐어요. 어쨌든 이 세균 무기 이런 걸 만들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사건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왜 하필 탄저균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요. 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저균은 막대 모양의 잎사인데 극한 상황에서는 동그란 포자 모양으로 변하죠. 포자 모양으로 변한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숙주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돌아간 탄저균은 이 포자 형태로 100년까지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감염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동결 건조시키면 손쉽게 분말로 만들 수 있어서 냄새나 맛을 느끼지 않고 음식, 물 등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머.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전쟁 중인 상대의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쟁에 쓰면 난리 나겠네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아군 적군을 가리는 그런 무기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협하는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돼서 세계 주요국들이 서명을 해서요. 국제적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2001년 탄저균을 악용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왜? 네, 9월 18일이죠. 9.11 대로 일주일 후에 5통의 편지가 발송이 됐어요. 5통. 그로부터 3주 후 10월 9일에 2통의 편지가 추가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진 거예요. 협박이냐 협박? 당신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겐 이 탄저균이 있다. 이제 당신은 죽는다. 두려운가?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알라는 위대하다. 그 당시 그 편지에는요. 탄저균 분말 2g이 들어있었거든요.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이걸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양은 적지만 피해는 심각했죠. And 29 staffers for Senator Tom Daschle's office have tested positive for exposure to 단체로? anthrax. 결국 22명이 탄저병에 걸렸고요. 그중에 5명은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저 편지 누가 보낸 거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미국 육군 연구소의 미생물학자였는데요. 기소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탄저균 테러네요. 이처럼 세균을 범죄나 테러에 악용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천연두, 패스트, 야토병 등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기화한 생물 무기가 수십 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 무기가 인류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기독교가 제시한 영생에 대한 방법이 이제 뭔 것 같습니까? 믿음? 네, 맞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누구나 영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를 만들거나 이제 불로초를 찾지 않아도 신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방법이 훨씬 단순해졌네요. 네, 그렇죠.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이제 큰 희망을 주었고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유럽 전역에 펴지게 됩니다. 자, 이로써 기독교의 영생에 대한 종교화는 서구 유럽 문명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제 영생의 방법을 신에 대한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학문을 통해서 현세에서 영생을 이루려는 시도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바로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사. 연금술은 물질의 특성과 이제 변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납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황금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포함하는 학문입니다. 그때 소희 씨가 나왔었나요? 아이작 뉴턴. 네. 그때 그때 그 뉴턴이 연금술에 맞아요. 천국에 있었다는 거 맞아요. 배웠었어요. 네, 연금술사들은 진짜 멋있어. 교수님, 근데 이 연금술이 영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연금술사들은 이제 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가장 완벽한 물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서 이제 연금술을 통해서 금의 변하지 않는 성질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이제 부와 영예는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럽게 녹슨 흔한 금속을 귀한 은이나 금으로 탈바꿈시킬 영약을 곧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약으로 우리 몸의 모든 악을 몰아내 인간은 수세기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야, 이건 좋은데 좀 신기해, 얘는. 유수혜 씨, 연금술사들이 영생의 비밀을 풀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찾고 있던 게 있었다고요? 네, 연금을 만들려고 찾던 게 현자의 돌이라는 건데요. 들어봤는데? 게임에서. 그쵸. 그래서 그 현자의 돌이라는 거는 이제 만물로 변환이 가능해서 그거를 얻게 되면 영생도 얻을 수 있고 금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의 연금술사 중에 한 명인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현자의 돌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요? 그렇지만 사실 증거가 없어서 그냥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연금술사들이 영생을 위해서 금을 만드는 법을 찾으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을 때 금을 아예 불로장생의 영약 자체로 제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현대 약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라켈수스입니다. 자, 15세기에 탄생한 이제 파라켈수스는 당대 이제 가장 유명한 연금술사이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들던 중 금을 활용한 영생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뭐지? 그 방법이 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는 금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것이고 몸을 재생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금을 마신다고요? 우리 금가루 먹잖아. 식용 아니에요? 식용금. 자, 파라켈수스는 인간이 금을 먹으면은 금을 가진 완전성과 불변성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 신체가 이제 균형이 맞춰지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몸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막 하겠네. 시기에 맞춰가지고 잘 금 팔아야겠네. 시세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금은 물론 수은, 비소 이런 금속과 이제 광물 성분을 정제해서 이제 약재로 만드는 그런 실험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켈수스의 시도 자체는 기존의 의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엑수쌤, 아까 그 수은처럼 금도 그렇게 녹여서 먹는 거야? 아니, 마실 수 있는 금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마실 수 있는 금이란 게 발명이 된 적도 있어요. 8세기에 이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이분이 연금술사였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금을요 이분하게 물에 녹이는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네. 이 질산과 염산을 혼합한 용액이 있어요. 이 왕수는 웬만한 금속을 다 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수에 녹은 금은 이 염화제이금이라는 침전물로 떨어지거든요. 그것만 다 긁어 모아서 물에 녹이면은 잘 녹아요. 그걸 마셨던 거죠.
뭐 위험할 것 같은데.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속도 다 녹을 것 같은데 속도? 자, 근데 당시에 이제 저명한 의사였던 파라켈스의 주장 이후로는 이제 금은 사실 의학적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금을 필수 의약품으로 등재하기도 했고요. 금박을 입힌 알약, 뭐 금을 넣은 음료와 와인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가 했던 말이니까 믿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금이 약으로 이제 인기를 끌게 되자 귀족과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금을 활용해서 이것을 시도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기. 무기. 출산. 미용.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이제 물질로서 금을 썼다는 겁니다. 뭐 화장품 이런 거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안 드 푸아티에라는 프랑스 귀부인입니다. 드안 드 푸아티에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단단한 바위 같은 심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와 잘 다듬어진 몸매, 출중한 사냥 실력에 빗대어 사냥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 비유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때 이런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살인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였습니다. 그래서 앙리 2세는 푸아티의 미모에 반해서 이제 그녀를 애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간에는 나이 차가 조금 있었는데요. 과연 몇 살 차였을까요? 왠지 한 20세? 오, 정확히 맞췄습니다. 당시 푸아티의 나이는 39살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0살이었습니다. 와, 엄청난 동안인가 본데? 자, 이처럼 20살 연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푸아티의 동안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금 먹기였습니다. 푸아티에는 이제 금을 함유한 음료를 마시면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오히려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09년 이제 그녀의 유해를 이제 분석을 했대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머리카락에 이제 농도 높은 금 성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에? 실제로 먹었구나. 솔직히 근데 금 먹으면 뭔가 부작용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네, 규현 씨 말대로 이제 금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다 복용할 경우에 건강에 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이제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급상신부전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금가루는 왜 뿌려주는 거예요? 가끔 무슨 고급 디저트나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사실 금 자체는 그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어 우리 몸에. 그런데 이런 왜 것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예뻐서. 돈 낭비라고.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몸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금가루가 좀 있거든요. 뿌리는.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소련의 외과 의사 블라드미르 데미코프였습니다. 데미코프는 이제 인간의 장기 의식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1937년 이제 세계 최초로 인공 심장을 만들어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대부터는 동물들끼리 장기 이식 실험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 폐, 이식 등의 수술을 동물들한테 해서 성공을 시킨 소련의 천재 의사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데? 이건 무섭다. 그리고 이제 이 천재 의사는 이제 장기 이식 연구의 일환으로요, 악마의 실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실험이야? 데미코프는 이제 손상된 장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 이식의 가능성을 실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다리가 달린 작은 개의 머리를 큰 개에 이식시켜서 이제 머리가 2개 달린 개 수십 마리를 이제 만든 거죠.
너무 충격적이다. 사실은 이 블라디미르 데미코프의 실험 자체가 우리가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잔인하고 비윤리적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연장선으로 장기 이식의 발전을 도움이 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아, 진짜 끔찍해. 아유. 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머리 이식 수술은 이후 이제 장기 이식을 할 때 이식 기술과 면역 억제 연구, 신경 연결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그 머리 이식의 가능성이 또 한 번 제기가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볼까요? 지난 5월? 아니 그러면 나 이거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죠? 근데 아니, 조건이 동물도 안 됐는데. 까다롭지 않을까? 뭐냐면 뭐 신체 조건도 되게 비슷해야 되고 뭐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뭐 나는 계속 면역 조건이 많다.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머리 이식 수술이 성공하려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머리를 자르고 뭐 접합을 또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신경들이 이제 손상되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서 뇌 손상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 산소나 혈액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진짜 어려운 그리고 수술이에요.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신체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면역 거부 반응도 이제 넘어서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쵸,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냥 딱 보면서 느낀 건 그냥 인간 같지가 않아. 인간이 이제 그냥 뭐 물체 그냥 기계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수술들이 교수님 대체 왜 필요할까요? 네. 이런 수술들을 시도하는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몸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은 뇌사 환자와 몸은 죽어가지만 정신이 멀쩡한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두 사람 모두 온전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강한 뇌가 있는 암 환자의 머리와 뇌사 환자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로 결합하면 혹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설은 아직은 가설이지만 젊은 뇌사 환자와 이제 노인의 머리를 바꾸어서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여 뭐 영생을 가능하게 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 머리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도요. 그럼 그 머리를 어디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네, 머리 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제 커다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게 이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도 잡아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머리 이식 수술에 대한 가능성은 희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장기 역시도 기증자를 구하는 일에 뭐 쉽지는 않죠, 그요? 그래서 장기 이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장기 복제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장기 복제는 좀 해볼 만하다. 장기 복제에는 인간과 장기 크기와 구조가 가장 비슷한 이 동물이 활용되는데요. 어떤 동물들이 장기 복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나도 본 거 같은데. 양보하겠습니다. 에이. 저도 알아요. 에이 모르시잖아요. 바로 맞춰요? 혜정 씨한테 기회 주죠. 혜성이도 알겠죠. 제가 아는데. 저 헷갈리는데 왜냐면- 해보시죠. 이거는 음식집만 가도 다 붙여놔가지고 대충 보여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지원 씨가 한번 답을 알려주시죠. 해보시죠. 소 아니에요, 소?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니야? 아, 나 소인 줄 알았지. 소 보면 이렇게 막 부위별로 이렇게 단면도 보여주잖아요. 음식점에. 거기 보면 우리 간이랑 똑같이 이렇게 있더라고. 생긴 게. 정답 네, 규현 씨. 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예,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사람과 이제 장기 크기와 구조가 이제 가장 비슷해서 이제 대체 장기로 사용되는 동물은 이제 바로 돼지입니다. 네, 돼지는 또 다태동물이라서요. 장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임신 기간도 인간의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서 빠르게 장기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식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장기 적출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도 약한 편입니다. 그렇구나.
그 돼지는 또 우리가 이미 먹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문제는 좀 남아 있는데요. 인간과 돼지가 이제 종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를 이식했을 경우에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엑소쌤, 유전자 가위 어떤 기술이죠? 유전자 가위 기술이 뭐냐면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생긴 DNA를 싹둑 잘라서 올바른 DNA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지도 우리 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걸 잘라내고 사람 유전자를 넣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스파이더맨을 만들 수도 있고 헐크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금지가 됐지만 특정 유전 질환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 스파이더맨의 오프닝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DNA가 막 그거 정확합니다. 네. 이야. 어떤 부분이 하나 딱 들어오는 거.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돼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장기 복제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의 장기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돼지에게서 인간의 장기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돼지에서 인간의 장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돼지 몸에서 인간의 장기를 키워내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바로 돼지의 몸 안에서 이제 인간의 장기를 성장시키는 방법인데요. 돼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수정란에 유전자 가위 기술로 특정 장기 발달에 꼭 필요한 유전자를 배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정란에 인간의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줄기세포는 아시다시피 어떤 장기나 조직으로도 변할 수 있는 세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장기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 수정란은 이제 배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배아를 돼지에게 이식을 하면은 이 돼지 배아는 이 특정 장기만 사람 세포로 구성된 채로 대리모 돼지 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참 고마운 동물이네, 돼지는. 네, 이런 실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2023년 이제 중국의 광저우에서 돼지의 몸에서 이제 사람의 신장을 길러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사진은 한 25일에서 28일 정도 된 돼지의 배아입니다. 그리고 네모 부분이 바로 사람의 신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와. 이 신장의 한 50에서 60%가 인간 세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돼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종 면역 거부 반응이 확실히 덜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돼지 체내에서는 잘 자라, 면역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체내에서는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은 이제 생명윤리에 어긋날 뿐더러 이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돼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상용화에 또 한 번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쥐한테서 코로나가 왔듯이 그럴 수 있겠네. 이처럼 인간은 수명 연장의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은 쓰레기로 오염됩니다. 아니, 여기로 일부러 보내는 건가? 해류를 따라서 그냥 모이는 거야 그냥? 와. 어떡해. 발리 못 가겠다. 와, 진짜. 이게 저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끝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냐 이거. 아, 쓰레기 슬라피쉬. 와, 몰디브. 이게 뭐야? The fish is totally garbage. 100%. 24 hours they're burning smokes is there. 와.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냐 이거. 그런데 이렇게 쏟아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존재들이 있어요. 과연 누굴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뭐 바닷가 물고기들이 해양 생물들. 네, 특히 그렇습니다. 고래. 바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해양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유, 진짜 이건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들이 문제야.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을 이렇게 다치게 합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북이의 몸을 옥죄고 바다새들의 부리를 묶어서 굶어 죽게 만들고요. 빼주고 싶어. 저거 왜 낀 거지, 저게? 거북이, 아유. 나 저거 못 보냈어. 아우, 진짜. 못 봐. 몇 년 전 빨대가 코에 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뭐가 들어있었어? 얼마나 아팠을까. 숟가락? 이번에는 플라스틱 포크가 코에 낀 거북이가 나오면서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거 잘라내는 영상. 목줄. 목줄? 목에 뭐가 어떡해. 쇠사슬. 아유. 플라스틱 끈은 점점 깊게 살갗을 파고들면서 수산업을 이들을 하면서 저런 고통스럽게 로프나 하죠. 이런 게 너무 많이 쓰이니까. 어떡해. 너무 아팠겠다. 잘리기 직전인 거죠. 너무 불쌍해. 에휴, 진짜. 이건 뭐야? 거북이가 저렇게 자라서 저렇게 돼버렸네. 아, 잘한 거야. 근데 저게 그 콜라 그 왜 우리 캔 사면 위에 문장이 그거잖아요. 그래, 저게 너무 단단해. 혼자 못 끊지. 교수님, 바다 생물들에게 가장 위험한 쓰레기가 뭔가요? 물론 생활 쓰레기도 많지만 해양 쓰레기 중에서 무려 절반을 차지하는 거는 다른 종류예요. 그물류 아닙니까? 낚시용품 네, 맞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아하. 낚싯줄, 부표, 밧줄 같은 어업 폐기물들이에요. 바다 사자의 목에 걸린 것은 바로 낚싯줄이에요. 모르겠어, 진짜. 특히 오른쪽에 있는 건 청정 지역으로 여기 알려진 어떡해. 독도 바다 밑의 상황이거든요. 독도 근처 해역에는 무려 30톤의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려진 어업 쓰레기에 해양 생물들이 이른바 유령 어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물들을 괴롭히는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들을 다치게 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건 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스페인의 한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향유고래의 모습인데요. 고래 뱃속에서 나온 비닐봉지들이 엄청나죠. 저걸 다 먹었어. 그 무게가 무려 29kg. 비닐봉지에 함께 페트병, 심지어 우산까지 총 47종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떡해. 먹고 소화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이 사진은 북극 인근 스웨덴에서 촬영된 북극곰 사진인데요. 뭐야? 듣지 마. 뭘 먹고 있는 거야? 안 돼. 이 비닐봉지 또한 안에 음식을 담았다가 버려진 거라서 그 냄새로 인해서 먹이로 착각한 북극곰이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를 청정 지역인 북극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왜 바닷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진짜 인간이 문제다. 짜증난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야, 너무 작다. 이거 그냥 먹게 되겠네. 그냥 먹는 거지 이거. 100%지. 어때요? 정말로 입자가 작아 보이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플라스틱 표면이 깎이면서 지름 5mm 미만의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건데요. 이게 최악일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 어디든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2005년에는 약 16조 개에서 2019년에 약 171개 조로 14년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단위. 총무게는 무려 230톤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토양에서도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과연 뭘까요? 비닐 아니야 비닐?
비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잡초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농업용 멀칭 필름이라는 건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해봤더니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멀칭 필름이나 농업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양이 무려 1,25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용 플라스틱은 약 50% 정도가 사용 후 수거가 되지 않아서 자연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아, 그대로 토양에. 시간이 지나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토양에 스며들고 결국 농작물에 영향을 주게 되죠. 혹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땅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뿌리를 타고 식물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식물 내부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식물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저게 검은 점 같은 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 까만 점들이 다 미세 말도 안 플라스틱입니다. 돼. 미세 플라스틱은 줄기를 타고 잎이나 열매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우리가 먹는 상추 쌈 같은 데도 들어갈 수 네. 있겠네요, 충분히.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예, 있죠. 상추도 못 먹겠네. 그럼 아무것도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어떡해? 그러면은 그 교수님 오염된 농경지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뭐 정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 정화가 되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키운다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완두콩을 깨끗한 토양에 심어봤는데 거기서 새로 나온 완두콩은 어땠을까요? 안 설마. 깨끗했을 것 같아요. 설마 유전이 되는 거야? 다음 세대로.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어요. 식물이 한 번 미세 플라스틱 노출되면 토양과 상관없이 어미 세대 식물을 통해서 후세대 식물에게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확인이 된 거죠. 진짜 소름이다. 와. 결국 새로운 땅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어떡하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 쌓일 대로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은 토양 오염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비와 바람 등에 의해서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강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와. 특히 강에 꼭 필요한 존재인 이 생물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할 수 있는데요. 이 생물은 뭘까요? 네? 강해? 프랑크톤인가?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물벼룩입니다. 아, 불배로. 벼룩같이 생겼는데. 물벼룩이 있는 곳에 형광색 미세 플라스틱을 풀어봤거든요.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어머 어떡해. 뭐예요? 왜 이렇게 네온처럼 빛나지? 물벼룩의 생식기관, 소화기관, 알주머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침투했습니다. 와 세상에. 심지어 아래 83%가 죽어버렸거든요. 아, 어떡해. 물벼룩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면 강의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물벼룩이 없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랑 다름이 없어요. 아유, 진짜 이걸 참. 윤서희 씨,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안 가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구름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구름이요? 구름 안에도 있다고 하는데 구름을 조사하셨어? 이제 후지산 근처에 있는 구름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고 합성 고무 성분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13.9개까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름에 있다 보니까 대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북극에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인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내린다. 네. 지금 여기도 미세 플라스틱 있나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아, 모든 곳에.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몸으로. 네, 맞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 불러온 저주의 마지막은 인류 위협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그렇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뭐 업보죠, 뭐 업보. 네, 사람과 동물, 환경
이 건강은 원 헬스라고 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명언이네요. 생태계 공통체 중 하나인 사람 또한 결국 플라스틱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바다에선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물고기가 결국 우리 식탁에.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물고기 그만 먹어야겠네. 야, 소가 그 아까 플라스틱 옷 90kg 먹은 거 못 봤어? 상추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류는 물론이고 굴, 홍합, 심지어 소금에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어요. 소금에도요? 네. 소금 우리 음식에 다 뿌리잖아. 아니 소금에도 되면. 네, 바닷물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돼 있으니까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에서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토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물론이고요.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밥도 못 먹겠네 이제. 굶어 죽겠는 음식이 늘어나고 있어. 그냥 살지 마. 야, 못 살아. 내가 어떻게 봤을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죠. 와. 그래서 한 달이면 칫솔 하나를 먹는데요. 칫솔이 한 20g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12개씩 먹는 거예요? 칫솔 12개씩 먹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칫솔을.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몸무게가 늘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무게 안 배출이 늘어는 되겠죠. 네? 미세 네, 배출이 플라스틱이 되는. 대변으로. 배출 대변 우리는 대변으로 나가니까. 네, 입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데요. 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 대변으로 현재 배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몸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면 100이면 숨을 뱉을 때 약 25%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 75%는 우리 몸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좀 많이 쉬면서. 쉬어주세요. 네. 여기 안에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 숨을 쉬면 숨을 최대한 많이 쉬어주세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폐와 창자,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플라스틱은 몸 안에 존재합니다.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아, 정말 장난감이 돼가고 있네요. 진짜 그러네요. 점점 이 몸이 장난감. 인체가 플라스틱화. 플라스틱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섭네요. 그럼 그 우리 몸속에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 속으로도 막 침투하고 막 그러나요? 에이 설마요. 아까 폐랑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겠지. 폐랑 창자 막 이렇게. 네, 맞아요. 2018년 오스트리아의 연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 국적이 다른 8명의 사람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모두 플라스틱 랩으로 포장된 식품을 먹게 하고 네. 페트병 생수를 마시게 해봤는데요. 네. 이후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어요.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소화 기관에까지 침투했다는 걸 증명한 그런 첫 사례였죠. 장이나 막 이런데. 근데 우리 항상 먹는 것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아 근데 한 번 먹었는데 저렇게 바로 나올 정도면.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혈액이나 혈전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와 혈액은 좀 그런데. 특히 페트병의 경우 1리터 생수에서 약 24만 개의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가 있는데요. 예? 24만 개? 네. 심지어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야 우리 엄마 그거 달고 사시는 것 같던데. 아 물도 못 먹겠네 이제. 안 되겠다 한 모금 해. 진짜 짜증나네. 야 한 모금 해. 짜증나네. 이제 이거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먼저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쥐의 장에서 장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장기의 표면이 손상된 거죠. 상처가 나는 건가요? 미세 아니면은 플라스틱이 거칠기 때문에 장 손상이 되고 심하면 장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는
임신한 쥐에 미세 플라스틱을 2주간 먹인 후 태어난 새끼쥐가 생후 4주 후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새끼쥐의 뇌 조직을 확인해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쌓여 있었던 거죠. 유전적 연관성까지 발견된 겁니다.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와, 말도 안 돼. 야,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아이고. 아, 뭐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지. 이건 뭐 배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플라스틱이 인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개발한 사람 이름 뭐였죠? 베이클라이트? 베이커리? 그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겠지만 인류에게 좀 큰 시련을 주셨는데요. 아, 또 없으면 또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뭐 만드실 때는 또 이렇게 제약이 될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네, 그냥. 맞아요. 네.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죠. 너무 무분별하게 쓴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신희 씨가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천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액체 세정제 있잖아요. 대신 고체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일 큰 장점은 플라스틱 용기가 안 나온다는 거. 네, 액체 세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고체 그 옛날 빨래 피는 하듯이 이렇게 감다고요? 감고 린스도 그렇게 나와요. 맞아, 고체 린스도 샴푸가 고체 고체 린스로. 린스. 예. 제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걸 행복한 만큼 실천하세요라는 말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그렇지만 오래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865년 4월 이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제 파나마 앞바다였습니다. 액체 폭약과 군수 물자를 적재한 배가 폭발해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또 뉴욕의 한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맡겨놓은 액체 폭약병을 종업원이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의 건물들이 파손되고 도로가 수십 미터 깊이로 파이는 등 피해가 발생했죠. 투숙객은 그 폭탄을 들고 거기 여관은 왜 들어가는 거야? 그거 왜 맡기는 거야, 그거를?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인 1866년 4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사무실에서도 폭발 사고가 터지게 돼요. 폭발 당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은 지진이 난 것처럼 지면이 흔들렸고 반마일 이내에 모든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우, 난리가 났네요. 와,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잘 몰랐나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와, 즉사죠, 뭐. 어떡하냐. 이건 즉사지 뭐. 결국 얼마 후 액체 폭약을 수입하던 프랑스, 벨기에 등의 여러 나라는 니트로글리세린의 소지와 수송은 물론 사용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죠. 자, 이렇게 되자 누구보다 안전에 가장 신경을 썼던 노벨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폭발하지 않는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때 떠올린 것이 바로 고체 형태의 폭약이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럼 뭐 니트로글리세린을 교수님 뭐 그냥 뭐 얼리는 것도 아닐 테고 이거 자체도 너무 어려운데 안전화하기도 그럼 고체를 어떻게 또 따로 만드는 거야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규조토는 규조라고 불리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나 강 밑에 이제 쌓여서 생긴 흙으로 사고 당시 공장 바닥에 있던 흙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하는 걸 목격한 노벨은 그 흙의 성분을 분석하다가 규조토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야, 모든 건 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구나. 궤도 씨, 이 어떻게 규조토가 안정적으로 폭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규조토가 이제 구멍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는 이유가 엄청 싸우고 싶어하는 약간 범죄자 집단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규조토가 구멍이 많다 보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 딱 붙는 순간에 얘네들 전부 독방에 가두는 거죠. 네, 그래서 독방에 가둬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서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애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폭발을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4세가 되던 1867년 노벨은 희대의 발명품을 만들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맞습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노벨은 자신이 개발한 고체 형태의 폭약에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힘을 뜻하는 디나미스에서 따왔는데 왜 이렇게 명명했는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디나미스? 내가 이 폭약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진짜 성분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의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이 새로운 형태의 폭발물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이름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에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지 느껴지시죠? 다이너마이트는 충격과 열에 반응하면 폭발하는 액체 폭약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이제 훨씬 더 안전한 폭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이제 배달 사고도 확실히 줄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규조토가 이제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불에 던져도 괜찮을 정도였다. 이제는 내관 외에는 얘를 터뜨릴 방법이 없어진 거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진짜. 그리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 후에 곧장 이제 영국, 스웨덴, 미국에서 특허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노벨은 이제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좀 더 안전하고 강력한 폭약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발명이 네네. 생기네요. 당시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일반적인 불꽃으로도 점화되며 빠르고 조용하게 전소됩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과 다르게 충격이나 열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들과 함께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할 수 있어 철로 관리자들과 기타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폭발적이죠, 뭐. 이후 노벨은 노벨상을 만들게 되는 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국제 평화 운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일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던 노벨은 어느 날 무기를 내려놓으시오라는 반전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설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고뇌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바로 베르타 폰 주트너였습니다. 누구지? 베르타 폰 주트너는 국제 평화 운동의 태동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사실 19세기 유럽은 크림 전쟁,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보블 전쟁 등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 민족과 국가별 갈등이 심화되며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890년경 국제평화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벨이 주트너의 소설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던 노벨은 주트너에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벨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과 국제적으로 확산된 평화운동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60살의 나이로 노벨상 제정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노벨은 이제 최후의 유언장을 만들게 되며 유언 집행인은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든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국적을 일체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최고의 적임자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뜻이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상자를 정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 나라 국민에게 주는 상은 굉장히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고가 글로벌하시네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친척, 친지, 동업자, 직원 등에게 배분할 개인 재산을 열거합니다. 그 금액은 당시 스웨덴 화폐로 약 150만 크로나로 현재 하나가치 약 100억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산 모두를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합니다. 그중에 사실 궁금합니다. 재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요. 기증을 어느 정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노벨이 사망했을 당시 노벨은 20개 국가, 9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3,300만 크로나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2,800만 크로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벨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마지막 유언장을 만들고 1896년 12월 10일 새벽 2시 갑작스럽게 일어난 뇌출혈로 인해서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 폭발물 전문가 별세. 초기 실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음. 세계가 빚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좋은 얘기도 하고. 네. 마지막 한 줄이 또 그리고 이때 노벨의 유언장이 스톡홀름 언론에 공개되자 스웨덴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왜죠? 당시 노벨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친척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의 내용에 충격을 받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짜. 이뿐만 아니라 노벨이 자신의 유산을 스웨덴 국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상에 쓴다는 사실에 이제 스웨덴 국민들은 물론 국왕이었던 오스카르 2세까지 노벨의 유언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벨의 뜻대로 이제 결국 노벨 재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이제 5년이 지난 1901년 12월 10일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누구지?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물리학자 윌헬름 렌트겐 외 총 5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명가 노벨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전 세상을 기부해 만든 노벨상은 현재 수많은 혁신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서희 씨, 이 과학 전공자들에게 노벨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예요? 과학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인생의 꿈이기도 하고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요. 또 노벨상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또 문학, 평화까지 다 합쳐서 인류 문명을 위한 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상입니다.